앞서 우리가 이제 테마 10번의 그 사상에서 제3의 길 아까 설명하면서 자, 구빈곤과 그 다음에 신빈곤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199페이지 잠깐 갔다 올게요. 199페이지. 자, 199페이지에 보시면 199페이지에 테마 73번입니다. 테마 73번. 이전 책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 테마 73번입니다. 공공부조제도에 나오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4페이지가 좀 추가됐어요. 4페이지가. 그 청소년 복지를 추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주요 서비스 최근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것들 보완하고 뭐 했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추록은 제가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거기에 테마 73번에서 잠깐만 보고 올게요. 73번에 보면 사회적 배제가 보이죠. 거기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 사회적 배제는요. 이걸 신빈곤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배제가 곧 신빈곤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로운 빈곤의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빈곤은 이제 옛날에 빈곤을 정의할 때 경제적 결핍으로 봤던 것이고 자, 사회적 배제는 이제 신빈곤인데 그 개념 볼까요? 사회 경제, 거 경제 있죠? 경제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회 경제 문화적 주류 영역인데 거 경제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구빈곤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옛날 빈곤은 경제적인 결핍을 빈곤으로 봤던 겁니다. 근데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주류 영역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차단되거나 힘의 열세에 놓이게 되면 그걸 사회적 배제라고 합니다. 즉 그것이 바로 신빈곤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해 장애를 겪고 있거나 기능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자,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뭐냐? 오른쪽에 날개 쪽 봐보세요. 오이코스 플러스에 보니까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정 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활동 있죠? 그 소비활동 동그라미 해보세요. 거기다가 구빈곤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옛날 빈곤은 돈이 없어가지고 소비활동 못하는 걸 빈곤으로 봤던 겁니다. 그게 구빈곤이죠. 근데 신빈곤인 사회적 배제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걸 빼고가 아니라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저축활동을 못하거나 거기에 생산활동을 못하거나 정치활동을 못하거나 그리고 5번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가족이나 친구들과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적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는 구빈곤의 개념을 더 넓힌 겁니다. 알았죠? 확장시킨 거예요. 확장. 자, 그러면 그 배경으로 가볼게요. 사회적 배제 배경 봐보세요. 배경 보니까 전후 복지국가 건설기인 1950년대부터 선생님들 잘 알고 있다시피 복지국가 우리 이제 그 1950년대 60년대는 복지국가 황금기입니다. 그죠? 1945년부터 제가 1970년대 중반까지를 복지국가 황금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1950년대와 60년대는 확실히 황금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50년대에 약 50년 동안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사회복지적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빈곤 문제가 만성화되고 세습화되고 오히려 자 그래서 야 이게 이제 경제적 결핍으로 이게 그 구빈곤의 개념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그게 그 동그라미 1번이. 근데 이게 안 된다 이거죠.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1960년대 유럽에서 먼저 이게 프랑스에서 1950년대 이게 담론으로 먼저 나와요. 프랑스에서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이게 유럽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게 돼요. 그래서 빈곤을 부적응의 문제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배제 문제가 등장하는 이게 이제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 구빈곤과의 차이점 봐보세요. 기존 빈곤에 대한 그러니까 확대 개념이죠. 사회적 배제 신빈곤은 자 구빈곤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 결핍 현상을 중시했다. 그리고 지출 위주의 소득 보장 정책을 추구했다.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자, 근데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측면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차원적인 분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존 구빈고는 결과적 상태예요. 왜? 경제적으로 결핍한지 아닌지는 빈곤선으로 떨어져야지 알아요. 그래서 결과적인 상태에 관심 있는 것이고, 반면 신빈고는 빈곤에 이르는 그 과정, 즉 빈곤의 역동성, 동태적 과정까지도 초점을 둡니다. 빈곤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알았죠? 빈곤에 이르는 과정. 거기 지금 빠져 있는데 빈곤에 이르는 과정까지 초점을 둡니다. 빈곤에 이르는 과정.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구빈곤 자, 개인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에서는 사회 구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아래 보니까 사회적 배제는 국가 권력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복지국가 황금기 50년대 이후로 국가가 아주 강력하게 개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복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따라서 민주적 참여가 있을 때 오히려 극복될 수 있다. 제가 아까 그 사회구조 강조에서 빈곤 책임은 사회권 보장 및 정책 주요 결정 과정에서 개인을 제외시키는 사회에 있다라고 본 거죠. 이 개인은 누굽니까? 결국 민간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민주적 참여를 얘기했는데 그 OX 봐보세요. OX 문장.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X. 강력한 국가 개입을 했던 데가 바로 구빈곤이에요. 근데 해결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복지, 그 국가 복지에 이제 의존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죠. 그래서 이제 신빈곤의 개념으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래도 몇 번 나왔어요. 보니까 그죠? 2016, 12, 11 보호직, 13, 11 사회복지직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보고요. 이제 다시 이제 와서 이제 인행사로 오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자, 인행사는 이제 인행사하고 조사로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 인행사는 범위는 넓은데 문제가 간간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이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그 범위와 깊이를 설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1급 시험 준비하듯이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시간 낭비예요. 딱 공무원 시험이 나오는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조사론도 그래요. 조사론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조사론 문제가 인행사도 한 문제 내지 그러니까 두 문제가 나오고 보통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다음 이제 그 조사론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를 공부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걸 어디까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할 것인지 이게 이제 이 범주 설정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정확하게 범주를 설정해 주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약집이지만 자 거기 이제 한번 인행사 한번 보겠습니다. 인행사에 전생애 주기 발달 관점,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테마 11번은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 서울시 2019년 6월에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 문제가 뭐가 출제가 됐냐면 그 40페이지 그 날개 쪽에 보면 큐블로스의 죽음의 단계가 시험에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뭐 1급 시험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뭐 이건 뭐 문제도 아니지만 너무나 쉬운 거지만 그지만 어떻든 만약에 우리 1급 시험을 준비한 적이 없고 그냥 보호직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뭐 1급 시험을 준비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는 문제죠. 왜냐면 이 중에서 이제 전생애 주기 발달 관점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지만 보세요. 그 큐블로스의 죽음의 단계가 2005년 강원도에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우리한테. 그죠? 거기 기출필기 보시면 큐블로스의 죽음 단계. 그죠? 2005년 강원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강원도에서. 근데 2019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지금 전생애 주기 발달 관점에서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내용 중에서 1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올 것은 많습니다. 나올 건 많은데 왜 하필 큐브레로스의 죽음의 단계가 우리한테 왜 나왔을까? 공무원 시험에. 우리한테 나왔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과거 기출론쯤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거기 큐빌러로스의 죽음의 단계는 뭐 잘 알지만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부정하죠. 단계 순서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이거 의사의 오진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또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내가 죽을 병이면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는 힘을 바락바락 쓰는 거거든요. 힘을 바락바락 쓰는 거니까 나중에 지치겠죠. 분노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타협하게 돼요. 힘이 빠진 상태에서 신과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좀 시간을 더 주면 내가 선행을 베풀겠다. 우리 손자가 뭐 대학 지나갈 때까지는 좀 내가 살게끔 해줘라. 이렇게 타협을 하죠.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죽습니다. 자, 그 순서가 나왔고 어떻든 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각 학자들이 제시한 발달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선생님들은 굳이 연령하고 이게 1급 시험 준비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다만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온 연도로 보게 물론 이제 과거 기출 문제는 이게 좀 알긴 알아야 하는데 프로이트는 구항남 잠생이죠. 구강경문기 난극리 잠재기 생식. 그다음 이제 에릭슨은 무조건 외워야 하고요. 에릭슨 무조건 외워야 하고 신자솔 근대 정말 친생자여야 한다.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근데 정말 친생자여야 한다. 그 신의 아들처럼 친생자여야 한다. 신을 믿는. 그 다음 이제 거기 자 피아제는 감정구형입니다. 피아제 감정구형 순서도 과거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험에. 거기까지. 순서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표 아래 보면은 융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그러니까 청소년기와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쪽으로 와보세요. 41쪽이 이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참고로 거기 출제빈도 한번 보시겠어요? 출제빈도에 사회복지직 문제에 2019년 문제 한 번 나오고 2017년 또 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두 문제가 모두 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둘 다. 알았죠? 17년에 한 문제는 6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걸 고르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한 문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든 8단계만 외우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근데 서울시 거 있죠? 서울시 거 2018년 문제는 피아제 도식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때 삐껴 나왔거든요, 이게. 왜냐면 도식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도식의 개념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17년에 나온 거는 방어기제에서 나왔습니다. 프로이트에. 그리고 이제 국가직 그 보호직으로 가게 되면 20년 시험은 방어기제 문제였고요. 18년 시험도 방어기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7년 시험이 반두라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시험은 메슬로우하고 방어기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4년 문제는 인간 발달 단계를 나누지 않은 학자 해가지고 아들러가 답이었었습니다. 아, 보니까 방어기제 많이 나오죠? 그죠? 방어기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릭슨 많이 건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인간 성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보면 그 학자별 주요 이론에서요. 정신역동이론의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2014년 보호직에서 다음 중 인간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은 학자를 고르시오 해가지고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가 보기 지문에 나왔고 그 중에 아들러가 답이었었습니다. 나머지 프로이트, 에릭슨, 융은 단계를 제시했거든요. 이제 아들러는 제시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 이제 행동주의론의 스키너 반두라인데 반두라가 이번에 아까 시험에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반두라. 그 다음에 인지이론의 피아제는 도식의 개념 하나 딸랑 나왔어요. 이전에는 감정구형 순서만 나왔었고 이게 깊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본주의론에서 로저스는 우리한테 안 나왔고요. 메슬로우만 인간 욕구 단계 순서를 문제로 물어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로저스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로저스가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모델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입니다. 알았죠? 자, 다시 한번 거기 로저스 현상학 이론 있죠? 현상학 이론 동그라미 해보세요.
인간 중심 이론. 근데 인간 중심 이론으로 알 필요는 없고 현상학 이론인데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이 있죠. 로저스가 만든 모델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에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요거 어디서 공부하냐면 기술론에서 볼 겁니다. 실천 기술론에서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 그냥 한두 줄 정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공부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보게 되면 자, 우선은 역동적 체계 그냥 여기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제가 딱 설명하고 있는 정도까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은 프로이트는 사람을 역동적으로 움직여주는 정신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정신에너지라고 했죠. 이 정신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했고요. 잘 알다시피. 근데 이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로 봤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까지 넓히긴 했지만 어떻든 이제 성적 에너지로 봤습니다. 본능, 성적 본능, 공격적 본능, 성적 에너지로 봤고, 그다음 이제 이건 폐쇄 체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지형학적 모델을 제시했어요. 자,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지형학적 모델을 제시했다. 맞게 나왔습니다. 알았죠? 그게 과거 기출 문제에 그렇게 나왔는데 2017년 사회복지직 보호직 시험에서 반두라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성격의 지형학적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그건 반두라가 아니라 프로이트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의식, 전의식, 무의식은 지형학적 모델이지 구조적 모델이 아닙니다. 그죠? 지형학적 모델입니다. 구조적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예, 지형학적 모델인 거예요. 자, 잘 알다시피 이거 그냥 빨리빨리 그냥 갈 거기 때문에 제가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자,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스버그인데 빙산인데 완전히 떠 있는 게 의식이죠. 떴다 잠겼다는 부분을 전의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잠겨 있는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산으로 보게 되면 가장 높은 정상에 있는 지형이 지금 의식이고 그 아래 지형이 전의식, 밑에 지형이잖아요. 지형 가지고 설명해. 지형. 알았죠? 지형학적 모델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임상에서 프로이트가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성격을 쪼개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조적 모델이 나와요. 그거 보면 자,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그 개념은 사실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거기서 프로이트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측면으로 지형학적 모델을 제시했구나. 요거 한 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 모델에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했구나. 이건 구조적 모델입니다. 지형학적 모델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가 원초하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자아고 이게 초자아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봐보세요. 원초아는 전적으로 무의식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아와 초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측면 모두에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건 구조적 모델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거기 원초아는 출생시 타고나는 것이죠. 자아는 원초아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원초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자아를 타율적 자아라고 합니다. 원초아를 위해 존재하는 자아입니다. 원초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타율적 자아라고 하죠. 에릭스는 이제 자율적 자아라고 합니다. 이따 보면. 그 다음에 초자아는 자아로부터 다시 발달합니다. 남근기 갈등의 산물이죠. 외부 세계의 대변자다. 넘겨보세요. 자, 그걸 그냥 요약해가지고 42페이지에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42페이지 그림을 봐보면 자, 거기에 그림에 보면은 원초아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옵니다.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튕겨나옵니다. 그죠? 그 그림에 보니까 원초아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항문기 때 배변 훈련 때문에 튕겨나오는 거고요. 자,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튕겨나오는 이유는 남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튕겨나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거기까지만. 그것도 사실 깊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일단 구조적 모델을 제시했다. 이게 구조적 모델이에요. 원초아, 자아, 초자아가. 이제 원초아는 이제 쾌락이고 자아가 현실이고 초자아가 도덕인데 자, 원초아로부터 자아로부터 초자아가 튕겨나왔다. 그죠? 잠깐만 그냥 보충 설명하면 사실 여기 지금 선생님들 그 인행사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까지만 공부해도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시험이 그렇게 안 나와서. 자, 그다음에 이게 초자. 자, 요거를 이제 구분해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굳이 구분해 보면 여기가 구강기거든요. 구강기 때 이제 원초하고 항문기 때 이제 배변 훈련 통해 가지고 자아가 튕겨 나와요. 여기 배변 훈련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남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자아로부터 초자가 튕겨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자, 그 남아나 여아나 모두 다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연속적 체계로 그냥 갈게요. 연속적 체계.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원초화는 출생시 타고나는 거예요? 왜? 원초화? 그죠? 출생시 타고난 거예요, 원초화. 그래서 원초화는 그 원초화가 보고 싶다면은 신생아를 보면 됩니다. 신생아는 원초화 덩어리입니다. 알았죠? 물론 사람한테 덩어리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원초화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면 신생아를 가만히 보면 걔가 원초화예요. 자, 출생시 타고난다. 자, 그다음에 연속적 체계 봐보세요. 연속적 체계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프로이트는요, 아까 정신에너지 있잖아요. 정신에너지가 신체의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신체 부위를 성감대라고 했고요. 그 성감대가 신체 부위별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단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 순서만 알면 됩니다. 일단 구항, 남, 잠생. 그리고 남근기 때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는 사실. 남아나 여아나 모두 다 웨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뭐냐면 아빠와 엄마와 아이의 삼각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걸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삼각관계.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남아의 경우에는 엄마를 거기 그 왼쪽에다 정리해놨죠?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아빠로부터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데 근데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난근이 없단 말이죠. 저거 누가 잘렸지? 아빠가 잘랐을 것이다. 나도 아빠한테 덤비면 아빠가 자를 것이다. 거세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로부터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지만 엄마를 사랑해서 그지만 함부로 못 덤비죠. 그 다음에 여아의 경우에도 아빠를 사랑하는 거죠. 삼각관계에서. 근데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가진 남근이 나도 언젠간 잘할 것이다 생각하는 잘하지 않죠. 이런 신체적 결함을 누가 줬지? 엄마가 줬다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아빠가 가진 그 남근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선망하게 되는데 이 남근 선망한다는 것 때문에 프로이트가 여권주의자들에게 비판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해결을 동일시를 가지고 해결하게 됩니다. 즉 남아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신체 구조가 비슷한 아빠의 역할을 공유하면서 아빠를 따라하면서 엄마를 공유하려고 하고 여아의 경우도 신체 구조가 비슷한 엄마를 따라하면서 아빠를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인가 그러니까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함으로써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삼각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건 난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잠재기와 생식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기제는 이건 중요해요. 방어기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어기제 많이 나왔죠? 보니까 2020년, 2015년 보호직, 2017년 서울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이제 얘는 그거 봐보세요. 이제 이 방어기제는 누구 거예요? 자아 겁니다. 조심해야죠. 이 자아 겁니다. 이거 초자 방어기제 아니죠? 원초와 방어기제 아니죠? 자아 건데 자아가 왜 방어기제를 만들었을까? 불안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불안과 갈등에 대응하고 대참에 있어서 활용하는 심적 생략. 누가? 자아가. 그리고 이 방어기제는 갈등의 원천을 왜곡대체 차단하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채택된다. 무의식 동그라미. 2017년 서울시 시험에서 의식적으로 작동되는 심적 기제이다. X. 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 자, 그리고 대부분의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한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방어기제만 사용한다 해서 틀리게끔 나왔는데 하나의 방어기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정상인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나왔죠. 불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 사유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즉 방어기제의 사용은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방어기제가 정상적인지 병리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게 안나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의 막내딸인데 방어기제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방어의 강도, 그 다음에 방어기제도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맞게끔 연령 적절성에 맞게끔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어기제는 불안에서 사용한 건데 불안이 처리되었을 때 방어기제도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 철회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방어기제의 정상적 병리적 판단은 4가지 근거죠. 자, 그다음 방어기제가 위계설이 있어요. 위계서열. 아까 이제 방어기제도 연령에 적절성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방어기제 위계서열 봐보세요.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통해 성격의 성숙 수준과 성격적 특성을 알 수 있다. 그거 우리 기출문제 문장입니다. 기출문제 문장이에요. 그거. 자, 근데요, 방어기제가 이거에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억압과 승화는 발달 과정상 후기에 나타나는 거야.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반면에 거기 투사나 퇴행이나 부정이나 또는 역점 뭐 이런 것들, 이것은 어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릴 때 특히 이제 투사 부정이 이제 어릴 때 주로 사용하고, 이제 성숙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하면 이제 억압, 승화, 합리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왼쪽 봐보세요. 왼쪽 날개. 왼쪽 날개 보니까 아까 자아가 불안할 때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 불안은 뭐냐? 불안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동기화시키는 긴장 상태다. 개인으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불안이.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1급 시험에서는 이게 이제 1급 논점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불안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불안이. 그죠? 우리가 이제 어디 골목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골목길이 그날따라 이렇게 가로등도 고장 나가지고 깜빡깜빡 하면서 무섭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이게 이렇게 빨리 가로질러 가는 길이다 하더라도 불안하면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오히려 이게 적합한 방법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불안하니까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얘가 나를 때릴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때리는 거예요, 공격을. 또는 내가 피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불안은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현실적, 신경적, 도덕적 불안으로 나뉘는데 현실은 자아와 관련되어 있고 신경적 불안은 원초와 관련되어 있고 도덕적 불안은 원초와 이 초자아 간의 이 갈등에서 이 결국 초자와 관련되어 있죠. 도덕이니까. 어쨌든 이제 도덕적 불안입니다. 거기가. 자, 그러면 43쪽으로 와볼게요. 이 방어 기제는 되게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다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방어 기제는 제가 1급 책에다가는 한 26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나온 게 기초표기 다 해놨단 말이죠. 과거 것까지 다 해놨어요. 자, 억압 나왔죠. 2018년 보호직에서. 이건 이제 정의가 나왔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반동 형성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감정이나 충동을 정반대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대체시켜서 표현하는 거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다음에 투사 2020년 보직에서 나왔죠. 이게 보직 시험에서 이번에 나왔죠. 20년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투입 2018년 보직에서 나왔습니다. 투사와 반대입니다. 외부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 체계로 받아들인다. 그 얘가 그대로 나왔어요. 2018년 보직에서. 그리고 참고로 그 전이역전이는요. 이건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 실천 관계론과 실천론하고 기술론에서 이게 나옵니다. 이 실천 관계론, 실천론에서 이 비에스텍의 7대 관계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쓰여요. 이게 나와요. 거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천 기술론의 정신 역동 모델에서 이게 이제 전이 역전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전이 역전이는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 인물을 현재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인데요.
주어가 다르죠. 그 전의를 봐보세요. 전의는 클라이언트가 CT가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치료자 즉 사회복지사에게 하는 것이고 역전의는 치료자 즉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것이죠. 주어가 다르죠. 그거. 동일시, 승화, 부정, 그다음에 이제 취소도 거의 나왔는데, 자 그다음에 퇴. 뭐 이거는 그냥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넘길게요. 그냥 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떻든 방어기는 나온 것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로 가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인데요. 우리 사회복지직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직에서 뭐 최근에 나온 7개년 문제 중에 2번 나온 게 다 여기서 나왔어요. 물론 단계에서 나왔고요. 단계에서 나왔고 거기에 에릭슨은 이걸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프로이트는 원초화가 자아를 만들어냈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원초화가 자아를 만들어냈죠. 왜 만들었죠? 이 자아 원초화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아를 타율적 자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릭슨은요. 이 자아가 원초화나 초자아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자율적 기능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이 자아를 강조하고 있는데 자아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에릭슨을. 자, 그래서 거기 뭐 심리사회 이론에서 자아심리 이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개요 특징에 자아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한다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일단 인간을 가변성인 존재로 보는 것은 불변적으로 보는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프로이트하고 아들러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가변적으로 봅니다. 사실 그거는 외울 필요도 없는데 그건 이제 자아의 자율적 기능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에 보면은 타율적 기능, 프로이트는 자아가 타율적 기능, 즉 원초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존재하고 에릭슨은 자율적 구조, 자율적 기능입니다. 8단계죠. 자, 그 아래로 내려와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인데 이것만 알면 돼요. 거기에 자, 그 표에 그 그림에 보면 신자솔 근데 정말 아까 친생자라고 했죠. 이거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17년 시험에서는 6번째를 고르시오. 6번째가 친밀성 대 소외죠. 그 소외를 고립이라고도 합니다. 친밀성 대 고립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를 소외, 고립. 자, 그러니까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솔선성 대 죄의식 또는 주도성 대 죄의식, 그 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그 다음에 초기상이 청년기인데 거기가 자 친밀성 대 소외 또는 고립, 그 다음에 중장년기 생산성 대 침체, 마지막 자아통합 대 절망.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2019년 사회복지직에서는 희망 대 절망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습니다. 거기가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해서 희망 대 절망이 아니라 자아통합 대 절망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에릭슨은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로 자아통합으로 본 겁니다. 프로이트, 우리가 매슬로는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했고요. 융도 뭐 자아실현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들러는 이제 우월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 에릭슨은 지금 자아통합으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그 그림에서 나머지 뭐 긍정적 자아특질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1급은 이제 거기 다 외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8단계. 그 다음에 그 융의 분석 심리론으로 가서요. 자, 아까 외우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신자솔이라고 했잖아요.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동기는 자신이 근면하면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애들이. 근면성 대 열등감. 그죠? 아동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는 안 외워도 되잖아요. 청소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그 다음에 청년기는 친밀성 대 소위거든요. 친밀성은, 청년기는 결혼이 주요 과업이에요. 결혼을 하려면 친밀성이 있어야 친밀성은 이성교제와 결혼을 위한 심리적 기제입니다. 그렇죠. 친밀해야 뭐 이성교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성교제를 해야지 이제 결혼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중장년기에 어느 시기보다 이제 생산성이 높은 시기이고, 그다음 노년기 자아통합 때 절망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융권은요, 여기도 깊게 안 들어가도 돼요. 주요 개념 정도만 알면 돼요. 이게 융의 개념이구나. 요 정도. 자,
거기서 나온 것이 먼저 2010년 서울시에서 리비도가 나왔네 보니까 기초 표기 해놨습니다. 낱낱이 과거 것까지 다 외우지 말라고. 거 보면 이제 정신 에너지가 리비도가 나오는데 프로이트의 리비도의 개념은 더 넓혔어요. 프로이트는 성적 에너지라고 했지만 여기는 전반적인 생명력, 즉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 알았죠? 넓혔고 그 다음에 원형 나오고 그 다음에 자아와 자기를 구분을 했죠. 융은. 그래서 이제 자아는 일상적인 나, 경험적인 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본래적인 나, 선험적인 나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깊습니다. 우리한테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융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가 이제 의식이고요. 여기가 무의식이죠. 가운데가.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을 다시 둘로 나눴죠. 개인 무의식과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운데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거, 이 가운데 이게 자기죠. 셀프. 그 다음 의식의 중심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인 것처럼 자기는 그러니까 정신의 이제 중심에 있는 거죠. 성격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걔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이거 다 융의 개념이죠. 근데 시험은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이게 과거 기출 문제까지 다 따져봤을 때 안 나왔어 아예. 근데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집단 무의식은 나왔습니다. 융이 개발한 아주 독창적인 개념이죠. 집단 무의식. 거기 봐보세요. 그 아래 집단 무의식. 강원도에서 나오더니 2010년 서울시에 또 나왔어요. 자,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해온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경험의 조동 대대로 물려받은 이 저장소 뭐 이런 표현 침전 뭐 저장소라고 하든가 이게 이제 1급 시험에 그런 문장으로 나왔는데 어떻든 이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고 그다음에 성격 발달에 보니까 중년기 때 개별화를 한다고 봤습니다. 개성화 개별화는 융의 용어입니다. 융의 용어. 중요한 개념이 융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제 거기 그 2014년 보직 문제가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이제 융이 단계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알고 있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심리적 유형에 외향성과 내향성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눈 학자 누구다? 융이다. 알았죠? 그거 그 정도로만 알면 돼요. 그 표기되어 있는 것들 지금 정신에너지 리비도를 넓혔다. 그 다음에 아까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 융거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심리적 유형 이 심리 유형론인데 융은 이제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눴다. 그죠? 감각, 사고, 감정, 감각, 직관으로 나눴지만 그러니까 그거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외향, 내향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로 그냥 가겠습니다. 아들러는 자 거기 성격 이론을 인간 발달 단계와 연결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뭐가 나왔냐면은 46페이지에 2017년 사회복지직 보직시험에서요. 열등감이 나왔습니다. 열등감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음 중 반두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나왔는데 그냥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는데 반두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때 거기서 모방, 열등감, 조작적 조건화 등이 주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열등감은 반두라 거가 아니죠. 아들러 거예요. 아들러 거. 선생님들 그 아들러는요.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바로 우월성을 추구한다는 것과 사람은 늘 우월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지금의 나는 열등한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바로 아들러의 주요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열등감은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죠? 그리고 이 열등감이 사람을 발전시키는 추진력입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아들러는 그렇게 봤죠? 그리고 생활양식이 아들러의 주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활양식은 시험은 나오지 않았지만 생활양식도 아들러의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생활양식이 사후세경에 결정되고 그들의 변함이 없다로 봤죠. 그렇죠? 자, 출생순위 아들러, 출생순위 아들러, 아들, 출생순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가 나왔는데 자, 스키너는
아까 얘기했지만 2017년 사회복지직 아까 보직 시험에서 반두라를 물어보면서 거기다 조작적 조건화를 집어넣었어요.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 거거든요. 이제 스키너 행동주의 학습이론에서 자 주요 개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조작적 조건화는 반두라의 스키너의 개념인 것만 알면 됩니다. 조작적 조건화. 사실 이제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은 거 보면 강화된 행동은 반복되고 처벌받은 행동은 반복되지 않거나 소거되는 거. 이걸 바로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 그 고전적 조건화는 이제 그 중립 자극을 무조건적 자극과 결합시켜서 결국 조건적 자극 조건화시키는 것이 이제 무조건 고전적 조건화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중립 자극인 종소리에다가 조건화시키죠. 종소리만 올려도 이제 침을 흘리게끔 만드는 그 고전적 조건화인데, 자 이건 이제 조작적 조건화는 강화된 것은 반복되고 강화되지 않고 처벌당한 것은 오히려 감소되거나 없어진다. 그죠? 이건데, 자 이게 바로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입니다. 강화 처벌은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거기 강화와 처벌은 이건 우리 시험에 나왔죠.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자 정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강화, 부적 처벌을 좀 알아야 하는데, 요거는 거기 얘를 이제 구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강화와 처벌은 강화는 행동의 빈도수를 높여주는 겁니다. 처벌은 행동의 빈도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부적이다 정적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적은 뭔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적은 뭔가를 제거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외박권을 줬다. 이게 나왔거든요. 자,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잘 받아서도 외박권을 줬대요. 그러면 걔는 정적 강화냐, 정적 처벌이냐, 부적 강화냐, 부적 처벌이냐, 요건데, 자, 항상 이런 문장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목적, 여기를 결정하세요. 1번. 그 다음 두 번째, 요걸 결정해야 돼요. 알았죠? 그런 문제 풀 때. 자,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외박권을 줬어요. 그건 강화입니까? 처벌입니까? 강화죠. 그죠? 치료를 더 잘 받으라는 얘기예요. 처벌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앞으로 치료를 더 잘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강화예요. 강화인데 외박권을 줬죠. 그러니까 뭔가를 제공했죠. 정적 강화입니다. 목적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 자 다시 한번 자원봉사자가 그 자원봉사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었다라고 하면은 자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강화예요. 근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애들이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줬어요. 따라서 제거했죠. 그래서 부적 강화예요. 그 문장은. 이렇게 어떻든 그렇게 이제 적용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강화 그 소거하고 거기 강화 계획 있죠? 그건 스키너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사실은 이렇게 깊게 안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1급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어서 이걸 이제 알고 있으면 뭐 아는 대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지금 그 노베이스나 다름이 없는 이런 상황일 경우에 그런 경우는 우선은 그냥 시험에 나오고 있는 정도로 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다른 과목 빼고 이제 시간이 뭐 사회복지에 더 투자할 뭐 여력이 생긴다 하면 이런 것들 조금 더 그냥 공부 더 해놓으면 되는데 어쨌든 안 나왔습니다. 자 47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반두라인데 반두라 봐보세요. 반두라는 관찰학습이죠. 관찰학습. 인지적 접근을 추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스키너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요 차예요. 스키너는 자극과 반응으로 연구되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스키너는 지금 스키너 거부터 설명합니다.
스키너가 말한 자극은 뭐냐면 이게 자극이 환경 자극을 얘기합니다. 반응은 뭐예요? 행동입니다. 자극과 반응으로만 연구되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환경적 자극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 버립니다. 따라서 스키너를 환경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환경 결정론이라고 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스키너 뭐라고 그랬죠? 이 자극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뭘로 나눴죠? 강화와 처벌이라고 하는 뿅망치를 가지고 인간을 또닥또닥거리면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져 버린다라고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결정론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는 이렇게 봤고 여기 스키너고요. 근데 이제 반도라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도라는 자 사람이니까 자 사람 개인 이 개인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뭐가 가능해요? 생각이 가능합니다. 인지가 가능해요. 인지 사람이니까. 따라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과 인지와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해 가지고 행동이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반두라의 이론을 상호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 상호결정론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반두라의 상호결정론. 알았죠? 상호결정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인지적 접근을 추가한 거죠. 전통적 행동주의적 관점. 자극과 반응에다가 인지를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인지가 가능하니까 관찰학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모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거기 이번에 보니까 인간의 행동 동그라미 하세요. 행동, 거기 인간의 행동 동그라미, 행동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개인의 내적 인지, 개인 내적 인지, 거기 인지를 동그라미 하거나 또는 개인, 거기 그 밑줄 그어보세요. 개인의 내적 인지, 거기 인지. 그 다음에 환경 나와 있죠. 환경.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행동이 결정된다. 상호결정론입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의 내적 요인, 행동, 환경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상호결정론을 강조한다. 맞죠? 개인, 내적 요인. 그게 인지죠?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환경이 상호작용한다고 보는 상호결정론을 강조한다. 맞죠? 맞잖아요. 반두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요 개념의 관찰학습이 나왔어요. 관찰학습. 자, 관찰학습. 타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여기. 그니까 지금 반두라는 지금 스키너와 같이 자극에 의해서 행동이 학습된다는 거 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한 건 아니고 학습이라고 하는 게 자극을 통해서도 학습이 되는 것이긴 맞지만 그렇지만 관찰학습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모방을 통해서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이제 이 관찰학습이 이제 반두라의 주요 개념인데요. 자, 관찰학습이 2005년 지방직에서 이미 나왔던 개념인데 우리 이제 뭐 공무원 시험으로만 본다면 자, 관찰학습은 순서가 주의 집중입니다. 맨 처음에 모방하려면 맨 처음에 이제 주의 집중해야죠.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해야죠.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운동 재생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용돈 준다고 하면 본뜨기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머니가 용돈 줄게 너 한번 춤춰봐 그러면 춤춥니다. 애들이. 이게 뭐냐면은 그 동기화 단계가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 좀 알고 계시고 순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그거 아니어도 그냥 알 수는 있죠 우리가. 그다음 이제 거기 그 자기 효능감 있죠? 자기 효능감이 반두라의 용어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과거 기출 문제 2번이나 나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반두라한테는. 자기 효능감은 관찰학습과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모방할 때요. 우리가 모방할 때 아무거나 모방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만 모방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에서 모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춤추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율동이 하고 막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하라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하니까 뭐 이제 애들 때문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뭐 이렇게 좀 하고 했었는데 그 되게 싫어요. 하지 못하는데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율동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새로운 춤 가수가 이렇게 하면 바로 따라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효능감이 높은 부분이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효능감이 이제 관찰학습에 영향을 주는데 자기 효능감이 뭐예요? 보니까 자신의 행동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행동 능력에 대한 믿음이야. 나라면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면 할 수 있는데. 요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거기에 이제 자기 효능감의 원천 네 가지 나와 있잖아요. 자, 성취 경험. 내가 성공한 경험이 있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뭐 나 그냥 한번 해볼 만하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리 경험. 누군가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막 지독하게 했는데도 떨어지면 아, 나 참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떨어지는데 나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 설득.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설득 당하면 이게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정서적 각성. 깨달으면 돼요. 그죠? 깨달으면 예. 지금 우리 선생님 이제 공식자가 2개에서 지금 공부하시는데 정말 지금 선생님들이 그 상황들이 정말 큰 산과 같은 게 선생님들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직하게 계속 나가셔서 그 반드시 이뤄낼 거라고 믿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그건 평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지금의 이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 언어적 설득 이게 가능하다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특히 이제 장애나 저소득층 우리의 경우에는 과락 넘기면 합격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제가 학부 강의나 이렇게 나가게 돼가지고 일전에 그런 학생 여러 명 됐는데 그 학생들한테 야, 너 취업하기 전에 그 공무원 시험 봐라. 1급 시험 끝나고 나서 2월이나 3월에 시험 끝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시험 봐라. 과락만 넘기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걔들이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 여러 명 돼요. 과락 넘겨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지만 어떻든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도 우리 선생님들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이루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봐보세요. 이제 48페이지로 와보세요. 48페이지로 피아제 인지론은 우리 시험에 딱 2번 나왔는데요. 이게 역대기출까지 포함했을 때 이게 보건 문제라서 이게 다 복원됐느냐 여부도 이제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복원돼서 노출된 거 그냥 봤을 때 충남에서 2007년 충남에서 인지발달 단계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피아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서울시에서 도식의 개념을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거 무슨 개념이냐 물어봐 버렸어요. 도식이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알았죠? 피아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딱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겁니다. 뭐 1급 시험 준비할 거면 그 단계별 특성을 외워야 하는데 1급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면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일단 도식 거기 이제 그 왼쪽에 제가 넣어놨는데 그냥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매슬로로 그냥 가겠습니다. 이제 매슬로까지 끝내면 일단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기출문제 풀지 않고 그냥 좀 더 이론 그냥 조사론까지 좀 들어가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쪽 봐보세요. 거기 매슬로우는요. 인간 동기론, 욕구계층 이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보직시험에서 욕구 단계의 순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기출 문제로 보게 되면 그 매슬로우 그 기본 과정에 보니까 자,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을 갈망한다. 자기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자, 욕구 형태는 제1형태와 2형태로 나뉘는데요. 제1형태가 기본적 욕구, 그걸 결핍성 욕구 또는 결핍동기라고 합니다. 그걸. 자, 그리고 2형태가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크게 둘로 나눠놨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성장 욕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아 실현 욕구. 아래 4가지는 모두 다 기본적 욕구입니다. 즉 결핍성 욕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신경증이라고 하는 결핍성 질환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본적 욕구가 결핍성 욕구입니다. 자, 근데 자, 욕구 단계의 특성으로 가볼까요? 욕구 단계의 특성. 인간의 욕구는 이게 과거 기출 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제가 봐드리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욕구 특성. 인간의 욕구는 그 중요성과 강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위계서열이 낮은 욕구일수록 강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즉 하위 단계의 욕구가 더 강하고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위계 구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상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이다 하면 안 됩니다. 위계 구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신 농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참전 군인. 죽을 줄 알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참전하잖아요. 그죠?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계 구조는 절대적이지 않다. 예외가 존재한다. 그거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예외가 존재하긴 하지만 동그라미에서 한번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하위 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후에 상위 단계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죠? 네, 거기까지. 근데 하위 단계 욕구가 100% 충족되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한 80% 충족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갈망하게 되고 안전의 욕구가 예를 들어서 한 뭐 5, 60% 충족되면 그 다음에 또 위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정 시기에 강하게 나타나는 욕구가 있긴 하지만 모든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거 중요하죠. 모든 욕구가 동시에 존재는 해요. 하지만 5가지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모든 욕구가 동시에 존재는 해요. 하지만 5가지 욕구를 모두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욕구를 추구할 수는 있어요. 발생은 된다. 이게 이제 이게 본래 우리한테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인행사에 이제 우리 그 1급 시험에서는 이 동기부여 이론의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하고 이게 구분되는 건데 알더퍼의 ERG 이론은 이제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3단계로 재분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거기서는 매슬로우하고 다르게 저순위 욕구나 고순위 욕구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봐버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욕구가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고 봐버려요. 매슬로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5가지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제 그 정도 좀 알면 되겠고 그 순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까지 뭐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순서는 좀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제가 그 기출문제집이 혹시 없을 수 있어서 제가 어제 그냥 PPT를 진행했는데 오늘은 기출문제집이 없는 선생님들은 기출문제집을 제가 책을 또 사라고 좀 미안하긴 한데 어떻든 만약에 그 강의를 참여하실 선생님들은 기출문제집을 다음 주에는 가지고 와서 그 기출문제집으로 미리 풀어보고 수업에 좀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떻든 지금 잠깐 10분 쉬고 이론서 좀 더 나가겠습니다. 조사론까지. 잠깐 한 10분 쉬죠.